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짜 해가 확실히 길어졌습니다. 예, 빨리 시작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항상 우울한 통계만 나올 뿐이죠. 교사 10명 중 6명이 교단에서 내려올 고민을 한답니다. 교권 추락 그리고 과도한 학부모들 민원 때문에 말이죠. 스승의 날에 꼭 듣고 싶은 말이 뭔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1위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방송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거 한번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 이상원 전 서울청 강력계 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영상 보여주시죠. 예, 의정부 송현고 2학년 우리 아들 김용경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저렇게 선생님들 캐리커처를 전부 그렸습니다. 아이가 참 대견합니다 하신 최향수님. 예, 중학생 아이들 3명이 헬멧은커녕 저러고 자전거 타고 있어. 위험천만해 보여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하신 김현성님. 자, 바구니 들고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랬다고는 하는데 이걸 들고 저렇게 적힌 걸 들고 쇼핑을 하자니 제가 꼭 도둑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게 최선인가요 하신 최미정님. 자, 멕시코시티에서 한인 이민 12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부심 뿜뿜 하신 강상철님, 청양의 이순정님, 이대승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덕후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자, 손흥민 협박한 일당 체포입니다. 자, 오늘 세간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렸던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걸 보니까 손 선수의 요즘 부진이 혹시 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단 말이죠. 네,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한 20대 여성이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요구했는데요. 이후 올해 3월에 20대 여성의 지인인 40대 남성이 이 손흥민 측에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협박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각각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고 20대 여성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요. 실제로 손 선수 측이 이 금품을 건넸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에 유로파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결승전 앞두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무관을 탈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네. 자, 그래서 축구 팬들이 말이죠. 그 협박범들 최소 무기징역은 때려라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살인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요. 이 엄밀히 말해보면 협박이나 폭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갈취한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요. 공갈 미수죄 아니면 공갈죄 또 2명이니까 아마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속사에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걱정하는 게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경기력이 떨어진 게 이것 때문에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곧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못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있는데 저는 좀 잘 이겨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영국 언론도 난리가 났대요. 오늘 이 소식 때문에 말이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의류 수거함 속 외침입니다. 자, 아파트 의류 수거함에서 목격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이런 소리를 따라서 도착한 곳은 헌옷 수거함입니다. 자, 안을 보니까 검은 봉지가 꼬물꼬물. 이거 뭐지? 설마? 자, 결국 말이죠. 저 수거함을 눕히기로 합니다. 자, 지금 힘을 주시면서 옆으로 쓱 잡아서 좀 조심히 눕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저 아래쪽을 살짝 들자 슬슬슬 저 내려오는 저 물건 좀 보세요. 검은 봉지. 자, 옷들을 파헤치고 그 검은 봉지를 쓱 들어서 올려놓는데 말이죠. 뭐가 나올까요? 봉지 안에는 올려놓았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새끼 강아지들 꼬물꼬물.
자, 3마리 중에 1마리는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넌 이후였습니다. 아우, 진짜 어떤 인간인지 몰라도 진짜 그렇게 살지 말자 진짜. 네, 오늘 새벽 3시쯤에 서울 강북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가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발견한 상황인데요. 근처에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려서 찾아다녀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서 이 검은 봉투 안에 든 강아지 3마리를 발견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곧바로 112부터 119, 120 구청 당직 및 동물보호관리센터에 모두 연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새벽 시간대여서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결국 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헌옷 수거함을 눕혀서 봉지를 꺼내고 강아지를 구조를 했는데요. 당시 봉지 안에는 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강아지 3마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중 1마리는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넌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 내 헌옷 수거함이면 CCTV도 많으니까 아니 뭐 범인 찾는 건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요. 이미 제보자분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곧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저 헌옷 수거함 쪽을 비추고 있는 CCTV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강아지들 눈도 제대로 못 뜬 게 거의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제보자분이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긴 한데 2마리를 돌보고 있긴 한데 이분도 지금 키우는 아이가 있어서 추가로 입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결국에는 보호센터에 맡겨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양 변호사님 저거 보세요. 한 주먹에 이게 진짜 손에 그냥 확 들어오네 지금. 눈도 못 뜨고 주사기로 지금 이제 우유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호센터에 맡기면 아시다시피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저 어린 아이들이 안락사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아유, 참.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가방 한가득 쑥쑥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요리조리 물건을 집어서 가방 안에다 쏙쏙 챙겨 넣습니다. 가방은 이미 그냥 팽팽합니다 지금. 자, 그럼 가방을 챙겨 들고 자 가서 진열대 위에 과자 2개를 또 집어가지고 카운터로 고고. 자, 카운터 가서요 바코드 띡띡띡띡 다 찍고 나서 카드를 쓱 밀었는데 삑 결제 오류입니다. 해봤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확인 버튼 눌렀어. 자, 봉지 안에 과자들 다 넣고 앞에 놓인 소세지도 한 움큼 덮어. 자, 그리고 또 냉장고로 가서 음료수까지 야무지게 챙겨 들고 나가는데 말이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건 뭐 그냥 지네 집 냉장고에서 꺼내 먹듯 하네.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너무 정말 그냥 가져가는 모습이거든요. 마포구의 무인 매장입니다. 지난 2일 날 새벽 2시에 웬 남성이 와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음료수, 과자 가져가고 봉투에 다 차니까 또다시 가져가는 그런 모습까지 있는데 카드로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결제 오류가 뜨는 잘못된 카드입니다. 그것을 아마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결제 오류가 뜸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모습. 또 나중에는 뭐 다른 어떤 음료수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가져갔고 점주가 다음 날 와보니까 뭐 상품을 안 보이고 그 CCTV 확인해 보니까 이런 장면이 검색이 됐습니다. 결국 음료하고 과자 등 25,800원치를 지금 절도해서 가져가 버린 상황입니다. 자, 이 형사님 제발 잡혔다고 해주세요. 제보자가 경찰에 바로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1년에 보통 한 6번 정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즉, 2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일이 생긴답니다. 소액이지만 모두 합쳐 한 20만 원 정도 된다면서 속상한 심정을 전해왔습니다. 아유, 진짜.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헬스장 강퇴당했습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평범한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큰 수술을 받고 나서 재활을 하려고 3년 전부터 헬스장에 꾸준하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아침 일찍 가기 때문에 오후에 출근하는 헬스장 관장님하고는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회원 재등록 시기가 다가와서 관장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읽은 표시가 있는데도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결국 오후에 헬스장에 가는데요. 관장님한테 문자를 보여주면서 답이 안 왔다고 했더니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연장 신청을 하고 나서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관장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제가 더 어리고 회원님이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제가 관장이고 사업체 대표인데 덜렁 이름만 저장해 놓은 건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를 보여줬을 때 저장됐던 본인 이름 3글자를 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재등록한 비용이랑 남은 60일 회원권 환불해 줄 테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관장님은 30대 초중반인데 저는 모든 사람들을 이름으로만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당황해서 아무 의미 없다, 보기 편하게 입력한 건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관장님은 이런 회원님하고 같이 센터를 못 쓰겠다. 사과는 알아서 하시고 앞으로 안 나오시는 걸로 할게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전 반강제로 환불을 받고 그 이후로 헬스장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 제가 정말 무례했던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관장님, 양지열 관장님, 내가 내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하든 그건 내 자유잖아. 100번 양보해서 내가 관장약이라고 저장했으면 욕먹어도 싸다. 양지열이라고 이름만 적어놓은 게 그게 왜 욕먹을 일인데. 당신 이름 양지열 아냐? 박지훈이야? 그깟 일로 3년 충성 고객을 쫓아내. 그래, 오늘부터 내 폰 속에 네 이름은 관장약이다. 동그라미. 아, 그렇죠. 이거 좀, 자, 들어보세요. 그래도 다음 헬스장 관장입니다. 아니 진짜 이분이 교양 있게 좀 행동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스승의 날 아닙니까? 엄연히 제가 회원님한테 운동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림자는 밟을지언정 최소한 대우는 해주셔야지. 양지열이 뭡니까? 내 폰 보세요. 여기 백다의 회원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유 정말 이 동네 수준 떨어져. X입니다. 자, 일단 이 형사님부터요. 네, 맞습니다. 그 이름 하나 잘못 입력했다가 그 인간 취급 못 받는 세상인 것 같군요. 그 이 분께서 그 헬스장 가서 그 몸 뭐 근육 말고 그 감정 근육 키웠다고 편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돼야 돼요.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저장할 때 항상 그 위에 뒤에 직책을 적어놔요.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저장했어요? 앵커 이렇게 적혀. 진짜? 양지열 변호사, 백다의 아나운서, 진짜? 이상원 형사 이렇게 발로 해가지고. 막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사모님은? 예쁜 막 이렇게. 그건 뭐 제 개인적인 거고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사실은 이걸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 기준이기도 하고 이걸 뭐라 할 수도 없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게 뭔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자기가 뭔데 이렇게 환불하고 나오지 마라 했나.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돼요. 이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욕설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름을 쓰지 뭘 씁니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양 변호사님. 너무 재밌네요. 네. 정말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사모님 함자도 이름으로 저장해 놨거든요. 목동에 계시는 사모님. 네, 사모님 함자도 그냥 이름으로 예.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홍길순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이거 사모님 가만 계세요? 저도 비슷하게 저장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즘 뭐 MBTI 보면 아메리칸 스타일이시다. 뭐 TF 이래서 이성적인 스타일, 뭐 감정적인 유형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나누는데 아마 이분이 제보까지 하시게 된 분은 이분은 이제 이성적인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납득이 안 가서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저처럼 그냥 야 이렇게 세상이 사람에 따라 다르구나라고 재밌게 웃어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 안 통해요, 진짜.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저는 이렇게 이런 이유로 화를 내는 게 조금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그냥 이런 거, 소름까지? 이런 거 그냥 안 다니게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친절하고 더 좋은 곳에서 그냥 즐겁게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이초코님, 저런 이유로 진짜요? 라고 하셨고요. 행복한 맘님은 내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건 내 마음이지 않나요? 욕도 아니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러브아이와이 맘님은 그게 자유긴 한데 끝에 한마디 적어주는 게 어렵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북 영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남성의 사진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일 손님에게 코뼈가 부러지고 시력이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당했는데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어버이날 바로 다음 날에 일어난 폭행 사건입니다. 내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면서 이 피해자, 앞서 보신 그 사진 속 그 피해자의 아드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버님이 60대 후반이신데 5년 전부터 경북 영주에서 무인 모텔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9일에 오후 한 3시 반 정도 가량에 20대 남성 둘이 들어와서 이렇게 결제를 하고 객실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이 CCTV를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너무 어려 보이더라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숙박하면 안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남편인 그 피해자의 제보자의 아버지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신분증 확인만 해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3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가 객실로 들어가는 이 남성들을 불러 세웠던 거죠. 자, 그러니까 저 남성들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폭행을 당하게 됐다는 건데요.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목을 붙잡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안면부를 강타시켜서 아버지가 순간 경련이 일어나셨어요. 그 상태에서 못 움직이게 또 포박돼 있는 상태로 만들다가 이제 나중에 경찰분이 이제 신고를 받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좀 급하게 좀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코뼈가 골절되었고 눈 주변 뼈도 함께 골절이 되었다고 하세요. 시력적으로도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다고 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머리 뒤쪽에 통증이나 부종도 함께 지금 8주 정도의 진단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제보자분의 아버님, 그러니까 피해자분은 지금 60대 후반이시고요. 폭행 가해자 2006년생, 이제 막 20살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 큰 손주뻘 되는 녀석한테 지금 네. 봉변을 당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복도에 찍힌 CCTV 영상을 보면요. 이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잠시 후 갑자기 남성이 피해자를 벽으로 강하게 밀칩니다. 이 피해자는 좋게 대화로 끝내려고 가해자를 타일러 보지만 이미 잔뜩 흥분한 남성은 이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서 세우고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을 끌어안고 바닥에 눕혀서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피해자에 따르면 남성이 갑자기 다리를 확 끌어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렸는데 순식간에 코에서 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뇌진탕, 코뼈 골절, 왼쪽 눈에 안화 골절상을 입었고요. 지금 시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추후 수술도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피해자는 폭행 트라우마로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폭행 이유는 뭘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왜 시비세요라고 뽑아봤는데요. 직접 한번 또 들어보시죠. 우리 집사람이 CCTV를 보고 학생이 들어간다 해갖고 마보라 해갖고 이제 내가 갔는데 신분증을 보니까 06년생이더라고. 여기 1인 2실이니까 2명 외에는 안 된다. 그래 얘기하니까 갑자기 시비를 걸더라고. 야가 더 들어오면 안 된다. 환불 해줄 테니까 나가라. 2명만 있으면 내가 그냥 놔두겠다. 06년생이면 막 대들더라고. 술 주머니하고 하고 일하면서 막 대들더라고 저한테. 왜냐면 바깥에 오면 또 여학생들이 또 있었거든. 그 들고 들어오면 안 되거든. 우리 불법이거든. 자,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신분증을 확인을 했고요. 2006년생 성인이죠. 2006년생이라면 확인하면서 요 정도 얘기를 했대요. 대부분 하는 데죠. 2인 1실이니까 추가되면 요금이 발생한다. 요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 고지를 하자마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왜 술 먹었냐라고 하면서 왜 시비 것이냐라고 화를 냈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야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혹시 누가 오면 추가 비용 납입해야 되니까 아니면 환불해 주겠다 등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화가 오가다가 갑자기 이 남성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자, 이 형사님, 네. 피해자가 네. 이 남성들에게 추가 인원에 대해서 콕 집어서 안내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피해자의 아내가 CCTV를 그 남성들을 봤는데요. 그 술에 취한 것처럼 느껴졌었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게 평일 낮에 그 젊은 애들 2명이 와서 그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보통 이럴 때는 2명이 체크인을 한 후 다른 친구들이 도울 것처럼 예상됐다는 것이죠. 또 피해자에 따르면 또 실제로 그 건물 건너편 미성년자로 보이는
그 여자 아이들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미성년자를 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차단하려고 좋게 타이르려고 이런 일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한 것이 많이 폭행을 당해서 많이 억울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들으신 것처럼 이 피해자께서도 나름의 촉이 발동하신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자, 밖에 이 남자애들 말고 그 일행으로 보이는 그 어린 여자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있더라. 예. 분명 이 녀석들 받으면 걔네들 들어와서 또 진짜 끔찍한 짓을 하겠구나 싶어서 2인 1실 얘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내보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모의 모텔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좀 경계를 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렸던 건데 그냥 그 말리는 걸 이유로 그냥 폭행을 무자비하게 시작을 했고 문제는 이제 아내분이 CCTV로 1층에서 이 상황을 고스란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경찰은 또 10분도 되지 않아서 바로 도착을 했다는데 근데 이 자들이 또 그렇게 폭행을 저지르고 경찰이 도착하기 4분 전에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이거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저 둘이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그중에 하나가 이 피해자의 아버지 그 피해를 입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돌아왔대요. 어허.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처음에 신랑이 하다가 폭행이 시작될 무렵에 아버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손을 쳐서 떨어뜨렸고 이 일행이 그거를 자기 건 줄 알고 잘못 가져갔던 겁니다. 그나마 이 일행은 좀 양식이 있었던 건지 이거를 가져다 줬고 그래서 이제 가해자 신원을 알게 돼서 잡게 된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저희가 이거를 며칠 전에 제보를 받고 저도 전화를 드려서 계속 설득을 드렸어요. 근데 계속 주저하시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이 녀석들이 또 언제 와서 보복을 할지 몰라서 너무 불안하다. 그렇죠. 막 트라우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아주 강력한 폭행을 지금 당한 상황인데 일단은 피해자 조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해자 조사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출석 요구만 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 보호 조치는 취해놨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안아골절, 코뼈골 수술. 아마 좀 전에 사진 보니까 상당히 크게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내 혼자 있기 때문에 또 이 아이들이 이 남성들이 가해자들 올 수 있기 때문에 아픈 상태에 같이 일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입원해서 뭐 집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네. 사모님 혼자 모텔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지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픔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을 돕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휴가 내고 부모님께 돕고 있는데 정말 믿기지 않는다 해요. 2006년생이면 사실 이제 20대 초반이거든요. 정말 아들보다 이제 막 20살 됐죠. 20살이죠. 아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한테 맞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섭고 안 믿긴다고 합니다. 꼭 강력하게 처벌되기를. 아마 전과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좀 더 강하게 처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얼마나 뭐 아픈 것도 아프신 거겠고 얼마나 수치스러우시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고 욕설을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는 교사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학생은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었고 담임에 대한 허위 소문도 퍼뜨렸다는 주장입니다. 정년을 앞둔 초등교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내용 좀 집중 좀 해주십시오. 무슨 영상 자료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는 진짜 요즘 어린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 됐구나. 저는 너무 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자, 스승의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자, 만감이 교차한다는 이 초등학교 선생님의 제보입니다. 올해 37년 차. 자, 정말 정년을 코앞에 두셨던 분인데 지난해 3월 새로운 학교에 부임해서 6학년을 맡으셨대요. 자, 그런데 정말 끔찍한 일을 겪으셨다.
네, 제보자는 지난해 3월 1일부로 한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서 6학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어떤 반을 맡을지 정하는데 제보자가 뽑은 반에는 그 학교의 어떤 일장, 그러니까 흔히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떡하냐, 힘들어서 어떡하냐 걱정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보자는 아이들이 힘들게 해도 선생님이 잘하면 잘한다, 또 따뜻하게 대해주면은 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학기를 맞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새학기 첫날부터 이 학생은 좀 수업과 전혀 무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 방해를 하고요.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조금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행동들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 학교에 처음 부임한 이 제보자, 이 교사의 반에 그 일진, 그 녀석이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37년 차 교사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사랑으로 품으면 이 녀석이 변하겠지. 자,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그 아이가 수업을 하고 있으면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경찰차가 지나가잖아요. 야, 지난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런 식으로 다른 애기들의 이목을 끌고 선생님을 골탕 먹이는 것을 재미를 느낀 거예요, 얘가. 근데 나는 그 애를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가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수업을 방해하고 저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뭐 저를 찌들러본다고 막 그랬거든요. 수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런 것을 아니라 1학년은 공부를 해야 돼.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달래면서 공부를 해 나갔죠. 자, 이 형사님 들어보세요. 선생님 면전에서 네. 선생님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했답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그렇습니다. 이 제보자는 그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학생이 뭐 경찰차 지나간다 뭐 소리친 후 자기가 4학년 때 뭘 훔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서 가니까 뭐 별일이 아니다. 그냥 훈방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본인이 뭐 대단한 것처럼 뭐 한 것처럼 울출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수업 중에는 갑자기 뭐 나는 뭐 친일파다 뭐 소리치거나 나는 커서 뭐 조폭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서 수업의 흐름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을 따르는 몇몇은 같이 웃고 떠들기도 해서 이 선생님께서 정말 힘드셨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그 학생이 교과서도 안 꺼내고 뭐 노래를 부르면서 딴짓을 하기에 아니 그 얼른 책을 꺼내라. 공부하면 너 정말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탈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말이야 뭐 책을 안 갖고 왔는데 뭔 책을 내놓으라 하느냐. 아마 이렇게 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참다 못한 제보자가 옛날 같으면 뭐 빗자루로 뭐 엉덩이를 맞을 일이다라고 했더니요. 이 학생이 가관입니다. 흉기를 갖고 와서 찔러 버려 죽이게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께서는 그동안 9학년을 많이 맡아봤는데요. 이런 아이는 정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예. 상상이 되십니까? 참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수업도 불가능하죠. 이 학생 초등학교 때문에. 6학년. 6학년이 이제 요즘 크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학생은 잘 없는데 결국 수업을 할 수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좀 협조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래저래 물어보니까 중학생 형들하고 논다는 얘기를 듣고 또 형들한테 돈 뺏기고 맞았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반드시 이걸 전달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하고 연락을 좀 지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랑 통화해라고 했고요. 또 아버지하고 연락해 보니까 평일날 안 된다. 그래서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끝내 면담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도 핑퐁을 하는구만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문제 생긴다.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좀 잘 컨트롤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주말 되니까 자꾸 놀고 싶고 나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놔두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저희가 이제 정말 충격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이 녀석이 자기네 반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결사체를 만들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아이혁신당 제보자 선생님 얘기 들어보시죠. 거기 아이혁신당에 그럼 몇 명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아이혁신당 해갖고 선생님을 내몰자 뭐 그런 거 했다 그래요. 그래서
너는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 사람, 너는 선생님 말을 녹음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자기 역할을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평상시에 누구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저는 말을 거치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해봤자 걸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 혁신당. 우리는 담임 교체, 담임 선생 교체를 목표로 이 결사체를 만들었다. 투쟁. 아니 이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지금 중국의 강철 대우입니까 이거? 아직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6학년이 어떻게 저런 발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잠깐 박 변호사도 얘기했는데 중학생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이 형들을 뒤에 업고 마치 이제 자기가 대자인 것처럼 그렇게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거기에 동조를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아이들이 또 분위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 가고 싶어서 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까지 있었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좀 지도를 해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했다라는 건데 그걸 불만을 품고 만든 사조직이 이른바 아이혁신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이 자기들끼리 역할을 나눠가지고 넌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을 내쫓기로 모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이 37년 차고 그 사이에 또 학교가 많이 변했잖아요. 평소에도 말씀을 거시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지훈님 발표해 주세요. 아이들에게도. 뭘 어떻게 하겠어요. 녹음해봤자 걸릴 게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아무리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저 선생이 우리를 정서적으로든 뭐든 학대하고 있다는 정황 증거를 딱 잡아서 이걸로 선생을 보내자. 지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리고 제보자는 지난해 4월 19일에 난데없이 그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대요. 한 진짜? 학부모한테서. 근데 좀 충격적인 게 그동안 수업을 방해했던 학생이 학부모가 아니라 제보자를 좀 잘 따랐던 뭐 중고등학교 가서도 선생님한테 찾아오겠다. 이렇게 되게 좀 제보자를 좋아하고 좀 모범생이었던 2명의 학부모가 신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모범생 2명이 아이 혁신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좋아요 했던 애들이. 네, 그 친구들도.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좀 아이 혁신당을 만들면서 좀 주도했던 친구들에게 이끌려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이 소식을 듣고 좀 뒤통수를 맞은 그 충격 때문에 정말 몸이 얼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또 학대 행위라고 언급한 것들이 무려 12개에 달했는데 좀 내용들이 기가 막혔다고 해요. 어떤요? 일단 도덕책은 계속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좀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바닥에 떨어뜨린 거라고 합니다. 또 수업에 늦은 학생들을 훈계했을 뿐 이 의자를 넘어뜨린 적은 없었고 이 수업 중에 마이크로 턱을 친 사실도 없고 그날은 수업 자체가 없었던 날이었다고 하고요. 또 학생이 욕설을 따라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학생이 제출한 과제에 욕설이 적혀 있어서 다른 단어로 고치라고 주의를 준 거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 녀석들이 죄다 끌어모아가지고 부모한테 알리고 해서 부모들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다 무혐의 결론이 나왔어요. 자, 무혐의가 나오지만 사실은 그거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지난해 12월 달 당연히 불송치로 올라가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긴 합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로 지난해 9월 달에는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았다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결론 얻기까지는 동료 교사들 또 학부모들 탄원서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이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한테 사과를 못 받아서 분통이 터진다고 해요. 또 주도적으로 방해했던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또 출석 정지나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선생님들이 좀 많이 힘들답니다. 이런 학생들 때문에 지금 선생님 사이에 실눈 뜨고 교육하자. 그냥 눈만 뜨고 살짝 보고 교육하자. 눈 크게 뜨고 괜히 교육했다가는 또 학생이 잘못 지적하면 또 아동학대 되는 거 아니냐. 신고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보자는 또 이 말씀하십니다. 이 후배 선생님들 이제 본인은 정년이니까 후배 선생님들 좀 더 자신 있게 교단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아이혁신당 자칭 아이혁신당 이 대표 이 녀석 일진 얘 지금 출석 정지 고작 6일 받았답니다. 6일. 예?
저는 이게 어떻게든지 이 선생님들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좋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뭐 교대나 사대를 가르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국가의 미래가 사실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를 개선하자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 내지는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 아이와 이 학부모에게도 명확하게 그에 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 인권들을 강조하게 된 계기가 예전에는 너무나 아이들을 또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거꾸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제는 또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거든요. 참 이 중간 지점 찾기가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거 빨리 우리 사회가 전체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가 어두울 수 있어요. 예. 자, 진짜 다 떠나서 얘는 커서 도대체 뭐가 될까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늦은 밤 한 술집 안에서 두 남성이 웃으면서 술잔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서 있고 그 옆에는 한 남성이 쓰러져 있는데요. 방금 전까지 술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던 그 남성입니다.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누명 뒤에 감춘 거짓말입니다. 자, 2018년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이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내려졌을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그 판단을 좀 구하고자 오늘 이 사건을 준비했는데 자, 비극은 도로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때는 2018년 9월 24일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서초대로 위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시속 100km로 마주하던 택시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으면서 차가 두 바퀴를 굴렀고요. 이 충격으로 탑승해 있던 그 차량에 탑승해 있던 한 남성이 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차에서 또 다른 남성이 또 상대적으로 멀쩡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 멀찍이 서서 도로 위에서 그냥 쓰러져 있는 탑승자를 바라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차량에 저 두 남성이 타고 있었고 한 명이 튕겨져 나와서 사고로 쓰러져 있는데도 자, 그 남성은 다른 남성은 구호 조치 없이 그냥 갔다. 네, 맞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간 남성은 당시 24살이던 이 씨였습니다. 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이 씨는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됐지만 제때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해서 중태에 빠졌는데요. 결국 사고 발생 약 20시간 이후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주변 CCTV를 정밀 분석을 해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남성의 신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바로 사고 직후에 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망쳤던 25살 조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 씨는 숨진 이 씨의 고등학교 선배였다고 합니다. 한 살, 1년 선배인데 도대체 왜 죽어가는 후배를 눈앞에 두고 현장을 이탈한 거죠? 자, 조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둘 다 사실 술을 좀 마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남역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술을 마시던 중에 이 씨, 사망한 이 씨가 자신의 차 키를 몰래 가지고 와서 그 차를 갖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알고 보니까 이 씨가 운전면허가 없었어요. 경찰이 좀 이상하다, 수상쩍게 생각하고 CCTV라든지 영상들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은 운전자가 이 씨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발생 2분 전에 조 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에어백에 묻은 혈흔도 조 씨의 DNA였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2달 만에 운전자가 이 씨가 아닌 조 씨라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도망친 1년 선배 이 조 씨가 본인이 운전해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고 사망한 고등학교 후배한테 운전 저 녀석이 한 거였어요.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거 죽은 이를 두 번 정도 죽이는 정말 아주 사악한 이 선배 배신 행위입니다. 조 씨는 경찰에서 본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처벌이 두렵다고
했는데요. 숨진 이 씨는 전역을 불과 2달 앞둔 해군 병장이었습니다. 당시 포상 휴가를 받고 나와 고등학교 선배였던 조 씨와 지인들과 함께 경기도 안산시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인데요. 경찰은 이들이 마신 술의 양을 파악해 역추산한 결과 조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안산에서 서울 강남역 부근까지 그대로 질주했던 것인데요. 사고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조 씨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가벼운 찰가성을 입었지만 안타깝게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 씨는 창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결국 안타깝게 숨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조 씨가 후배를 이 씨의 도로에 방치한 사이에 뒤늦게 한 시민이 쓰러진 이 씨를 발견했고 그제서야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고 당시 충격으로 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고 일시적인 기억 상실 때문에 내가 운전한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이게 도주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변명 앞에서 가장 가슴이 찢어진 건 바로 이 숨진 이 씨의 가족들이었는데요. 유족에 따르면 조 씨는 이 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잘 따르던 선배였고 두 사람은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씨의 유족과 지인들은 이 조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가장 이 고인이 믿고 따르던 선배였는데 세상에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음주운전했다고 뒤집어 씌우기까지 그리고 또 제가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기억이 안 나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그걸 납득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재판부에서 일단 조 씨에 대해서는 도주치상, 도주치사, 음주 사고 미조치까지 혐의로 법정에 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명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고 반성의 필요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6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이게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또 이게 가볍다 이렇게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에서 조 씨가 입장을 바꿉니다. 범행을 시인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일체도 시인하고 있고 또 초범이고 하는 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징역 6년을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 범행을 시인했다는 게 그냥 감형받으려고 한 거지 진짜 반성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게다가 가족들 입장에서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게 저런 거짓말하는 바람에 피의자인 이 씨 교통사고로 사망했잖아요. 예. 안 해도 될 부검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형사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범죄자 어떻게 보면 악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해 출소 예정인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죽은 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실제 이 사고 현장 사진을 봤는데요. 일하면서 많은 현장을 제가 마주했지만 이번만큼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가해자 조 씨는 신고는커녕 거짓말로 후배한테 누명까지 씌웠는데요. 이런 사람이 받은 형량이 고작 6년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런 구급차 오기 전까지 이런 그들 피해자분들이죠. 함께 같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저한테 하는 말들이 늘 같습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또 한 말들은 엄마를 찾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이런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절대 저는 알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오늘 그 음주운전 관련해서요. 음주운전은 정말 핸들을 잡는 순간부터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실수로 포장할 수 없는 너무나도 뻔한 예측 가능한 의도된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음주운전 처벌 더욱더 반드시 더 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2019년에 6년형을 받았으니까 이미 나왔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볼 수 지금 있겠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이니까요. 지금 나왔을 수도 있고 6년형이다. 글쎄요. 지금이라면 이거 거의 살인에 준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이 조금 약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6년형으로 뭐 확정이 되고 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사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건이 윤창호법이 나오기 전이었어서 아무튼 뭐 이런 좀 약한 처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가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 높이 불안해. 올라가서 거꾸로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안해. 탑승객들이 즐겁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아, 불안해. 네, 그 밑에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놀이기구가 불안하다.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가는데 어. 그 밑에 왜 남성이 야! 있죠? 뭐야? 안 피할 수도 없고 그대로 와! 이렇게 충돌하는데요. 네, 남성은 다리를 다쳐서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사고 깔렸어. 직전 모습을 보면 어. 남성 앞에 검은 개가 있죠. 어. 갑자기 저기에 들어간 개를 구하려다가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거라고 합니다. 아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다음 이어갑니다. 자, 가족들입니다. 거실에 둘러앉아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뭔가가 압력 탱크가 자, 보세요. 펑! 하고 터집니다. 왜 터져? 글쎄, 터지는 힘이 얼마나 셌던지 닫혀있던 문까지 열렸습니다. 널어놨던 옷이 떨어진 건 물론이고 물건 다 날아가고 집안 곳곳이 완전히 물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좀 좋아. 자, 물세례를 맞은 남성,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온몸이 접은 채로 멍하게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둘러보는데요. 거의 5년 동안 써왔던 이 압력탱크가 왜 터졌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같은 제품은 못 쓰겠다고 그렇게 박 변호사님, 예. 국산을 쓰면 안 터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건가요? 예. 다른 거 아닌가요? 예, 그건 부탄가스죠.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여기 또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활활 타오르는 차량 옆에 웬 남성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옆으로 피해야 되나 피하는가 싶더니 자, 왜 다시 자꾸- 다가와서 문을 열려고 힘을 쓰고 아, 있습니다. 뭐하는 거야? 빨리 피해. 이미 망가진 문이 꼼짝도 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안쪽으로 팔을 쭉 사람 뻗습니다. 어? 온이 어? 올라에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사람입니다. 사람. 예, 사고로 전복된 차 안에 운전자가 갇혀 있었던 겁니다. 와, 저걸 구했어요. 우연히 게다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우연히 이걸 지나다가 사고를 못 겪은 남성이 모두가 망설이고 있는 와중에 용기 있게 나서 운전자를 와. 구해낸 겁니다. 남성 덕분에 운전자는 무사히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아, 이분이 그 의인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와우.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갈까요? 가시죠. 네, 도로 한복판에 마멋 두 마리가 서로를 뭐야? 붙잡고 서 있는데요. 어쩐지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죠. 심상치 않네. 네, 도로를 경기장 삼아서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 팍팍 좀 어? 밀고 때리더니 멱살을 잡고 힘을 딱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둘 때문에 앞차도 블랙박스 차도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운전자들도 결과가 궁금해. 네, 마침내 둘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는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가고 있는데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앞으로 위험한 도로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화해도 변호사님. 하면 되니까요. 예. 이거 완전 사람 싸우는 것 같아. 야, 근데 되게 잘 싸우네요. 어. 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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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투. 기싸대기, 멱살. 괜찮은데요? 야, 이거 완전 무슨 레슬링 그레코로만 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상체로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더 작게 자를 걸 그랬나? 라는 소심한 요리는 그만. 최고 화력을 길게, 맛은 깊게. 쿠쿠의 열기 식을 줄 모른다. 쿠쿠 인덕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피부의 모든 것은 리쥬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리쥬란으로 새로운 나로. Rewrite your story. 리쥬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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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력 올라 올라 힘이 올라간다 아르기닌 파워 올라 올라 고함량 아르기닌으로 힘차게 힘이 올라 라라올라 라라올라로 라라올라.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